오늘의 주제는 제가 투자하는 분들 몇 분 만나봤거든요. 그 아는 애널리스트 형도 좀 보고, 그리고 뭐 저랑 개인적으로 잘 몰랐던 형도 만나고 그랬는데, 야 진짜 대단한 형님들 많더라고요.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라면은 입만 떠들지 말고 너라면은 뭐에다가 투자할 거냐, 지금 당장 하나만 찍어봐라 그러더라고요. 밥 먹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야 너 말도 너무 많어, 넌 말이 그랬죠. 저는 원래 말이 많아요. 말이 많으니까 방송하지 형. 그랬더니 하긴 그러네. 그러면서 하나만 찍어봐, 하나만. 그래서 제가 딱 하나 찍은 게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 형은 그럼 형은 뭘 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은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참고로 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중률을 물어보니까 마이너스 10x%더라고. 그러면서 한숨을 쉬면서 점심을 먹는데 하하하 이러면서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10x%예요. 그래서 남들 좋다고 할 때 들어가면 너무 느린 거죠. 너무 늦게 들어가서 진짜 고점을 잡으셨더라고. 다시 오지 않는 고점이니 이러면서 밥을 먹는데, 제가 차마 그 뭐라고 해드릴 말이 없었는데, 그리고 다른 형을 한번 만났었는데 베트남에서 새로운, 와 전 상상도 못하지 않았는데, 아, 설마 그걸 할까 싶은 거를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베트남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를 모르냐? 역사부터 얘기해 드릴 텐데, 생각보다 이 베트남이 인도 차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경제적 위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셔서 오늘은 처음 시작을 간단한 그 베트남 역사 소개부터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베트남 고지도입니다. 옛날 지도. 우리나라 고조선 있을 때 우리가 베트남이라 그러면은 여기를 생각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요 아래로 이렇게 쭉. 사실은 베트남이 옛날에 어디냐면은 남월이라고 되죠. 남비엣. 이게 이제 베트남에 거꾸로 쓴 거잖아요. 그게 여기입니다. 위치가 지금하고 다르죠. 이게 왜 일로 갔는지를 일단 아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고조선이니까 기원전이잖아요. 기원전 뭐 한 100년, 200년 때 요 남월이라고 한나라 아래에 있었는데, 베트남이 서기 40년에 요 두 누나 증자매라 그러죠. 유명합니다. 베트남 가면은 요렇게 동상 같은 거 여자분들 두 분이 무기 들고 서 있으면은 거의 이분들이에요. 증자매라고 요 누나들이 베트남 독립운동을 펼쳐요. 독립운동을 해서 펼쳐서 독립을 하긴 하는데 위가 중국이잖아. 중국이 쳐들어와서 당연히 이 증자매 누나들이 다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을 당하고 베트남이 이제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데, 유명한 장군 마원이라고 하죠. 복파 장군. 그래서 요 마원이라는 한나라 장수가 있어요. 한나라 장수가 쳐들어와서 아까 전에 그 남월에 있던 베트남을 열심히 공격을 해서 쫓아내는데, 이때 당시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무슨 일화가 있냐면은, 마원하고 베트남하고 싸운 데가 어디냐면은, 베트남이 그땐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싸웠던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싸운 다음에 1화 전설에 따르면은 저 마원 형이 화살을 빵 쏜 다음에 이 화살이 떨어지는 곳까지 니네가 후퇴해라 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원 형이 화살을 빵 쐈는데 어디까지 화살이 날아갔다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여기서 마원 형하고 싸우다가 뒤로 가서, 아, 형 화살 멀리도 쏘네. 여기 쏘면은 이 정도 쐈으면 지금 베트남이 여기 있었을 텐데, 이 형이 화살을 멀리 쏘는 바람에 여기 근처에 어디 화살이 떨어져서 이 근처까지 베트남이 밀리게 돼요. 믿거나 말거나 이럽니다. 요 아래 지금 우리가 월남이라고 알고 있는 데는 그 당시에 참파라고 다른 나라가 있었고, 여기서 화살을 쐈는데 여기에 떨어져서 일로 후퇴를 했다. 그래서 베트남이 여기서 실질적인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문제는 저 마원 형이 얘네를 민 다음에 베트남 여기를 밀렸잖아요. 중국의 지배를 받는데 이거 몇 년 받는지 기억나세요? 사실상의 지배 1000년입니다. 1000년. 믿거나 말거나인데 진짜 그 다음 독립이 938년이야. 1000년 동안 그 중국 거기 있다가 드디어 독립을 합니다. 1000년이면 흡수된 거라니야. 베트남 가서 그런 얘기하면은 한 대 맞아요. 흡수 아니거든. 드디어 948년에 응오꾸엔 오권이죠. 우리나라 말로 치면 오권 형이 베트남 최초의 독립왕조를 만듭니다. 이거 만든 다음에도 베트남은 역사를 보면 참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게, 역사 자체가 중국과의 역사예요. 중국과의 역사. 독립왕조 만든 것도 이때 반대편에 있던 중국은 우리가 흔히 알던 뭐 55, 60 뭐 이런 시대거든요. 그냥 베트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을 해. 그래서 어떤 시기가 와. 중국이 왕조가 바뀌어. 그러면 쳐들어옵니다. 또 물러가. 베트남한테 조공을 받고. 조금 있다 중국 왕조가 바뀌잖아요. 그럼 또 쳐들어와요. 또 막 싸워. 그래서 조공을 또 바치고 화해. 그래도 왕조가 또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럼 또 쳐들어옵니다.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그냥 정기 이벤트야. 그래요. 계속 쳐들어. 왔다가 조공받고 가고, 왔다가 조공받고 가고. 베트남 잘 싸우죠. 잘 싸우니까 멸망은 안 하고, 멸망은 중간에 한 20년 멸망한 거 빼고는 멸망한 것도 안 했어. 계속 버티면서 쳐들어오고 가고, 쳐들어오고 가고. 무슨 동네 북처럼 쳐들어오는데, 자 일단 980년이면 송나라죠. 송나라 때 980년에 쳐들어오고 간 다음에 1076년에 한 번 더 쳐들어옵니다. 더 쳐들어와서
여기서 여기 지금 여기 표시된 데 있죠. 여기서 박 터지게 싸워요. 물론 이제 베트남 역사에 따르면은 저걸 잘 막아냈다. 송나라 군대를 뭐 20만을 격퇴했네, 30만을 격퇴했네 이면서 잘 막아낸 거는 맞는데 막아낸 다음에도 조공을 바치기라고 화해를 해요. 계속 쳐들어요. 계속. 그 다음에 또 맞고 했는데 문제는 가장 최악의 놈들이 오죠. 조금 있다가. 누가 오겠니? 송나라가 갔으니까 야 누가 오겠습니까? 이 형들이 오죠. 올레 하면서 이 형들이 야 한 번은 가야 되는 집이라며? 이러면서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도 간다 하고 내려와요. 그 집이 우리도 가야 되는 집인가? 정권이 바뀌면 한 번씩 간다면 그건 몽골이 내려옵니다. 처음에는 그 당시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이렇게 먹은 다음에 여기가 대월, 여기가 베트남이죠. 다 먹은 다음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처음엔 3만이 내려왔다 그래. 3만이 내려와서 베트남 물론 수도가 점령을 당해. 하노이죠. 수도가 점령을 당하고 수도가 불에 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얘들이 여기 내려왔다가 기후에 적응을 못해서 몽골 건조한 데 살다가 아래로 내려온 거 아니야. 아래로 내려오니까 기후에 적응을 못하고 이때도 베트남은 역시 베트콩 전술이라고 그러지. 게릴라 전술로 계속 시간을 끌면서 풍토병 뭐 일으키고 정글 속에 막 산악 속을 다니고 하니까 결국엔 3만이 물러났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진 좋았어. 문제는 이 몽골 형이 3만으로 물러나니까 그 당시에 몽골의 칸이 쿠빌라이 칸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쿠빌라이 칸인데 3만이 물러나니까 한 번 더 옵니다. 2차 침입을 이번엔 30만이 들어와요. 와 30만이 들어와서 물론 잘 막는데 항상 베트남 역사를 보면 물론 잘 막아요. 물론 잘 막는데 야, 잘 막아도 이렇게 해서 참파까지 내려가 몽골군이. 물론 여기서 또 게릴라 전술에서 엄청나게 잘 막아요. 몽골이 뭐 베트남 역사에 따르면 참패를 해서 올라갔다 그러는데 많이 죽고 몽골 역사에서 뭐 굳이 따지면은 점령하지 못한 두 나라 뭐 이러는데 한 나라는 여기잖아요. 여기는 점령하지 못한 게 아니라 별로 갈 이유가 한번 갔다가 태풍 맞고 여기도 점령은 못해. 가서 참파까지 내려왔다가 버티지 못하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요 두 번째 30만이 들어왔을 때 베트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영웅이 등장을 해요. 이게 베트남의 이순신이거든요. 베트남 사람이라면 이분은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쩐흥다오 쩐형이 등장을 하면서 베트남이 항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절대 항복을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싸워야 된다. 그래서 게릴라 전술로 물리쳤다 그럽니다. 두 번째 몽골을 물리치고 30만 대군이 쳐들어왔다가 참파까지 밀고 내려가게 됐지만 결국에는 저 갖고 몽골이 쫓겨가거든. 쫓겨가니까 쿠빌라이 칸이 열받아서 마지막 3차로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는 20만을 데리고 쳐들어왔다 그래요. 20만 대군이 베트남을 3차로 쳐들어오는데 여기서 몽골이 참패를 해. 야, 몽골이 왜 졌을까? 안 봐도 여러분들이 몽골이 지는 경우는 역사에 보면은 보통 딱 하나 있잖아요. 딱 하나. 이 당시에 몽골이 들어와서 망하는 경우는 여기 생각하면 돼요. 뭐 하면 망하니? 얘 말 타면 이기잖아. 말 타면 이기는데 뭘 타면 진다? 아 형은 제가 아무리 봐도 몽골 형들은 이거 타면 안 되는 것 같아. 아 형들은 이거만 타면은 정신을 못 차려. 이게 말타 이거 하는 데는 안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베트남의 마지막 세 번째 3차로 20만이 쳐들어왔을 때 수군으로 데려옵니다. 이 아래가 강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지도를 확대 안 해서 강이 많으니까 수군을 데려와. 당연히 베트남 역사에서 우리로 치면은 뭐 명랑 해전쯤 되나? 베트남 역사에 가장 유명했던 전투라 그러면 요 바익당강의 전투라 그러는데 강이잖아 강. 이게 바익당 산의 전투였으면은 몽골 형들이 이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바익당 강의 전투기 때문에 몽골 형들이 이기기 쉽지 않다. 이름만 봐도 졌죠. 몽골이 졌어요. 근데 문제는 베트남은 여기가 썰물과 민물을 잘 알아서 물이 썰물일 때 역사 썰에 따르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쇠말뚝 같은 거를 강바닥에 많이 박아뒀대요. 그래서 밀물일 때 몽골군이 좋다고 바익단강으로 들어왔다가 썰물일 때 쇠말뚝에 걸려서 배가 못 빠져나갔다 그럽니다. 배가 못 빠져나가서 몽골의 전함들이 쇠말뚝에 걸려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불화살이 날라들. 그래서 많이 보던 뭔가 많이 합쳤는데? 뭔가 어디서 많이 보던 전략들이 막 합치면서 머릿속에 많은 그림들이 떠오르는데 불화살이 날라들면서 결국에는 여기서 10만 구의 이거 좀 과장이 있겠죠. 10만 구의 몽골 병사 시체가 강에 떠다녔다.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요 쩌능다오 형이 베트남의 이순신이 되죠. 배만 아니었어도 일본에 한번 쳐들어왔을 때도 여기서 태풍 맞고 여기서 태풍 맞고 저 세상 가시잖아요. 물론 그대로 졌다 그래도 베트남 입장에서는 통쾌하게 이긴 거긴 한데 중국과 베트남의 역사를 보면은 베트남이 이겼을 때도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조공 책봉 관계라 그러는데 나라를 점령은 하지 않고 조공을 받는 관계를 유지하고 물러납니다. 이게 베트남 입장에서는 화평이에요. 나중에 프랑스 올 때까지 거의 2000년간을 화평을 할 때는 이제 조공을 준
그러니까 뭐 베트남이 중국하고 제가 베트남 사람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별로 감정이 붙기가 쉽지 않아요. 자 이제 원나라가 갔어. 원나라가 쳐들어왔다가 결국에는 1차, 2차, 3차 몽골이 쳐들어왔다가 다 버티고 조공받기라고 갔어. 자 그 다음은 어디가 왔을까? 그냥 중국 역사를 쭉 읊으면 돼요. 자 그 다음은 뭐예요? 그죠 명이죠. 자 명도 옵니다. 당연히 오지. 명도 야 원이 간 다음에 이게 바뀌니까 이제 다시 쳐들어와요. 어유 명나라 세웠어요 뿌 하면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예 베트남이 멸망을 해요. 나라가 멸망을 해서 20년 정도 이제 지배를 하고 그러다가 또 독립운동을 하죠. 베트남이 독립운동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베트남에 보면 레 장군이라 그러는데 요 장군 형이 또 열심히 독립운동을 해서 명나라 지배를 벗어납니다. 자 명이 갔어요. 자 그 다음엔 누굽니까? 베트남 역사 쉽죠? 자 쉬워요. 자 명이 갔어요. 그럼 그 다음엔 누구죠? 그죠? 아유 정확하죠. 자, 청이 옵니다. 제 청이 그냥 이렇게 쉬워요. 그냥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차례대로 부르면 돼요. 자 그러면 청이 오죠. 안 올 리가 있니? 온다니까. 여러분 와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와요. 쫙 쳐들어와서 그 앞에 있던 레 왕조에 이제 옵니다. 쓱 와서 한바탕 또 하고 갑니다. 결국에는 이제 농민 반란까지 해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는데 청나라와 조공 관계를 회복하죠. 이게 얘네는 화평이야. 조공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그래서 청나라와 결국 조공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심지어 나라 이름도 청나라에서 정해줘요. 아까 전에 고대 왕국 이름 기억나죠? 여기 남월이라고 돼 있던 거. 그래서 얘는 이름을 남비엣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청나라가 그렇게 하면은 예전에 그 위치가 중국 아까 전에 기억나시죠? 여기. 요게 남월이었잖아요. 나라 이름이. 여기가 남월인데 요 이름으로 하겠다 그랬더니 청나라가 싫다 그래요. 왜 싫다 그러냐면 야 여기 지금 우리 건데 우리 땅 옛날 이름이 남월인데 니넨 지금 여기 있잖아. 근데 왜 그 이름을 쓰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웃긴 나라죠. 남의 나라가 지네 옛날 우리 고조선을 쓰려 그러니까 야 고조선 땅이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데 여기 지금 중국 땅이라고 고조선을 쓰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고 되게 비슷한데 자 이런 논리로 안 된다 그럽니다.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뒤집어요. 그래서 비엔남이 됩니다. 지금의 베트남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생겼다 그래요. 자 그래서 청나라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세우고 조공 관계를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의 베트남 과거 역사를 알려면은 베트남 형들 참 대단한 것 같아. 왕조가 바뀔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침공한 그 디펜스 게임 하는 거죠. 타워 디펜스 게임을 한 2000년 가까이 1000년은 지배당했고 나머지 1000년은 700년 정도는 이제 맞서 싸우는 쭉쭉 왕조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침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청나라가 골로 가죠. 이제 18세기 넘어가면서 청나라 힘이 서서히 떨어지고 19세기 들어가면서 청나라가 머나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니까 이제 드디어 베트남의 시대가 오겠거니 했는데 그쵸 이제 알죠. 그 다음은 누굴까? 중국이 못 오니까 프랑스가 옵니다. 프랑스가 영국이 이런 데를 먹으니까 니네만 먹으면 안 된다고 인도 차이나의 지배자가 프랑스였죠. 제국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싹 가져가요. 프랑스가. 그래서 인도 차이나는 지금도 프랑스 영향이 굉장히 많죠. 여기 있는 남자도 여자도 프랑스 피 섞인 분들 꽤 있잖아요. 뭐 인종이 좀 다르다고 표현을 많이 혼혈이 있어서 딱 보면은 동양인 같기도 하고 서양인 같기도 하고 이게 프랑스의 지배를 꽤 오래 받았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청나라가 여기 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네 집 안방인 뭐 뒷방 같은 데를 프랑스가 점령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프랑스한테 얘기합니다. 거기 내 건데 니들 하고 안 되는데. 그리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뭐라 그랬겠어요? 여기 청나라한테 당연히 닥쳐 그러죠. 닥쳐. 아니 지금 뭐 택도 아닌 애가 지금 와서 지금 우리가 먹겠다는데 그리고 닥쳐 하고 싸웁니다 둘이. 그게 청불 전쟁이죠. 당연히 우린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겠니? 어떻게 내 거 어떻게 숟가락 올려보려고 나한테 승질나서 한 방 때렸다가 이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냥 나라로 돌아갑니다. 깨끗하게 여기서 지워지고 이때부터 인도차이나 반도에 중국의 영향력이 거의 없어지죠. 프랑스가 싹 밀고 이렇게 단의 거를 시전합니다. 그때 당시에 인도차이나 반도의 거의 대부분을 프랑스가 낼름하게 되죠. 사실 프랑스가 제국주의가 이제 끝나는 것 같아. 드디어 세계대전을 하고 프랑스도 힘이 없고 그래서 베트남이 뭔가 일어서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저 머나먼 어느 나라가 짠짠짠짠짠짠짠 하면서 등장을 해요. 아니 프랑스가 있는 것도 억울한데 어서 듣도 보도 못한 애가 와서 뭐 대동아 뭐 어쩌고 그러면서 여기가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러면서 저 멀리서 등장을 해서 여기다가 깃발 꼽더니 조금 이따 여기다 꼽고 조금 이따 여기다 꼽으면서 대동아 모시기 이러면서 이걸 낼름낼름 먹기 시작해요. 낼름낼름 먹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또 일본의 지배가 짧은 시기였긴 하지만 일본의 영향력이 쭉 생기는데 1945년에 일본은 오래 못 버텼죠. 이게 오래 못 버티고 바로 일본이 패망하잖아요. 일본이 가니까 드디어 거의 2000년간 고난을 받던 베트남에 이분이 등장을 합니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베트남인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누구예요? 그쵸, 호치민입니다. 호치민 들어보셨죠? 베트남 독립의 영웅이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호치민 형이 등장을 해서 일본이 패망을 하자마자 우리는 베트남이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월맹, 지금의 이제 북베트남이죠, 이쪽에다가 베트남 독립을 주장을 해요. 원래는 이렇게 독립을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요 정도 선을 기준으로 아래는 일본군을 무장해제 시켜야 되니까 영국군, 서구 애들이 들어와서 일본군을 털고 있었고, 위에는 중국 애들이 들어와서 일본군을 털고 있었어요. 국민당 정부들이 들어와서 일본군을 집으로 보내야 되니까 중국 애들이 들어와 털고 있고, 요 아래는 영국 애들이 들어와 털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 국민당 정부는 조금 이따 중국이 뭐가 돼요. 중국도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들 나라가 급해서 돌아갑니다. 여기 털다가 일본 애들 보내다가 국민당 정부군이 돌아가거든. 돌아가니까 북쪽은 호치민형이 별 문제 없이 나라를 일으켰는데 남쪽에 있는 서구 애들이 안 물러가. 국민당은 철수하는데 얘들은 철수를 안 해. 끝까지 내 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게 이거죠. 서구 애들이 지배를 안 가. 어디를 기점으로? 요 17도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38선하고 비슷하죠. 요 17도선을 기준으로 여기는 국민당 정부가 돌아갔는데 서구 애들이 지배를 안 가요. 그러면서 다시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프랑스 형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야, 내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게 내 거 같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야, 다시 생각하니까 그냥 갈 수도 없다. 이게 내 거 is mine, is it mine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베트남에 있던 호치민 형은 뭔 소리냐고, 지금 우리가 독립을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프랑스하고 한판 붙죠. 이게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잖아요.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프랑스가 이기죠. 야씨, 프랑스인데 짠짠짠짠짠짠짠짠 하면서 위로 올라가요. 얼쿠 좋노 이거 다 내 건가 하고 올라갔는데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저 위에 있던 모 국가가 이게 쓱 쳐다보니까 잠깐만, 야 이거 지금 공산화돼 있는데 얘들이 짠짠짠짠짠짠짠 올라온단 말이야. 야 잠깐만 스톱. 거기까지를 외쳐서 고착화됩니다. 북쪽의 월맹, 남쪽에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서구 세력이 고착화돼요. 도와주니까 더 올라갔다가는 진짜 한판 붙을 수 있잖아요. 세계 3차 대전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딱 여기서 고착화되고 프랑스도 만족을 해요. 그래, 절반은 독립해라. 이건 내 거다. 내 거다 하고 저하고 반을 먹고 있는데, 근데 중국이 없었으면 베트남도 뭐 통일했을 수도 있겠죠. 38선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내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요 월맹이 북월이죠. 북베트남이 계속 남쪽 베트남을 통일하고 싶어해. 우리로 치면은 적화통일. 그때는 공산당이었으니까 아래를 계속 통일을 하고 싶어하는데 일단 프랑스가 잘 물러나질 않아요. 프랑스가 요때 당시에 월남이라고 표현하죠. 남베트남의 지도자로 세웠던 분이 이분입니다. 별로 유명하지는 않은데 이름도 아직 필요 없어요. 이름이 뭐지라? 오딘 지엠이라고 굉장히 무능했던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굉장히 무능하고 불교도 탄압하고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분이 일으켰던 일 중에 가장 유명한 거 하나, 불교도를 워낙 탄압하니까 기억나시죠? 이 유명한 사건. 이 스님이 소신공양이라죠. 이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기 몸에 불을 붙여갖고 세계를 놀래키잖아요. 탁광득 스님이 소신공양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부패 정권에 항거를 하죠. 이 항거하는 이 사진 하나로 세계에 충격을 주면서 이 남베트남의 어떤 무능함? 어떤 그게 지금 이걸로 남베트남에 있는 여론이 굉장히 약화돼요. 여론이 굉장히 약화되면서 이미 프랑스는 뭐 어느 정도 지배력을 잃고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쿠데타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워낙에 무능했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이 위에 있는 북베트남한테서 남베트남이 밀릴 것 같은 분위기를 막 풍겨요. 근데 아까 전에 1차 그 인도차이나 전쟁 때 사실은 뒤에서 도와주던 나라가 하나 있었거든요. 공산주의 세력이 내려올까봐. 그게 어디였겠어요? 미국이 뒤에서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 내려올 것 같아서. 근데 프랑스가 지금 막 남베트남에서 저런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손을 떼고 사실상 뒤로 철군을 하는데, 이 통째로 두면 먹힐 것 같으니까 미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방어를 하고 있어요. 방어를, 이 선을 마치 38선 방어하듯이 방어를 하는데 그 유명한 사건이 터지죠. 들어보셨어요? 통킹만 사건이라고. 여기 통킹만에 있던 미국의 배가 북베트남한테 침몰 어뢰 공격을 받는. 근데 이게 썰이 많잖아요. 주작이다, 공격을 유도했다, 정보 조작이다, 이런 썰이 많은데 하여튼 정보 조작이건 뭐건 여기서 미국의 구축함이 공격을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북베트남이 쳐들어오는 거를 미국이 막기 위한 어떤 그거라고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게 제2 인도차이나 전쟁이라 그러죠. 이게 뭡니까 이름이? 우리가 아는 이름으로는 베트남 전쟁, 월남전이라죠. 이런 거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는 거. 미국이 돌아올 수 없는 수렁에 발을 담그죠.
저 통칭만인가 뭔가 참았어야 되는데 저 조작해갖고 조작이라는 말이 많은 저걸 참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참았다 그러면 뭐하지? 자기가 일으켜 했다고 해야 되나? 그걸 일으켰다가 돌아올 수 없는 늪에 발을 담그고 맙니다. 이게 미국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전쟁 중에 하나인 베트남 전쟁. 이 베트남 전쟁하면 사실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아주 유명한 노래. 뭘까? What a wonderful world. 나머지는 집에 가서 들었어요. 자, 이 노래가 베트남 전쟁 때 나온 거잖아요. What a wonderful world. 워낙에 그 상태가 딱 봐도 굉장히 잔혹한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저 노래로 한 게 나오는데 이 베트남 전쟁은 워낙에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안 할 텐데 베트남 전쟁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기기 힘들었죠. 많은 얘기가 있으니까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베트남 전쟁이 이기기 힘들었던 근본 원인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거. 왜 못 이겼을까? 많은 뭐 지형지물, 게릴라, 베트콩이라는 건 참고로 북베트남이 쳐들어온 게 베트콩이 아니죠. 요 남베트남에서 자발적으로 북베트남의 편을 들고 싶어서 일어난 게 베트콩이죠. 다 아시죠? 여기에서 일어난 그 뭐라 그래? 우리로 치면 뭐래나? 농민 반란? 주민 반란? 그게 베트콩이고 이 위에 있는 이제 북베트남 정규군하고는 당연히 싸우면 미국이 이기지. 이기는데 여기 지금 요 점 표시된 게 북폭입니다. 북폭. 요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공습을 가한 건데 문제는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일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이 전쟁이 이기려면은 그때 주적이 여기니까 여기를 점령해야 될 거 아니야. 수도를 뭐 점령한 다음에 나라를 뭐 멸망시키든지 자기 수중에 들어와서 여기를 점령해야 전쟁이 끝나는 건데 문제는 요 17도선 요 위로 진격을 할 수 없었다 그러죠. 폭격은 하는데 진격을 할 수 없었다. 왜 진격을 못 하겠니? 당연히 이분들이 미국이 만약에 군사를 이끌고 육군이 이 위로 올라가서 이걸 점령하러 가면은 혹시라도 얘네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대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거를 뭐 계속 막는 거에만 그쳤죠. 막는 거에만 그치니까 여기 거의 뭐 수렁에 빠졌지. 올라가지를 못하고 폭격은 하는데 점령은 못하고 전쟁이 끝나지가 않죠. 좀 여기서 이기면 조금 이따 또 내려오고 여기서 좀 이기면 조금 이따 또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거의 무한 반복. 이거 호치민 노트 이런 표현 쓰잖아요. 무한 반복으로 여기서 내려오고 내부적으로 자생적으로 일어난 베트콩들이 싸우고 하니까 이건 뭐 일단 적이 없잖아. 야, 쳐들어가서 싸워야 뭐 적이 있는 건데 적은 여기 있고 우린 여기 있는데 이거 제대로 뭐 싸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흔히 쓰는 표현이 적도 없고 전투도 없고 승리도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여기서 전쟁은 하고 있어. 누구하고 싸우는 건지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건지 그게 없었다는 거죠. 뭐가 강력한 적이 있으면 거길 쳐들어갔을 텐데 그런 상황이 무한 반복되다가 우리나라도 여기 참전했죠. 청룡, 맹호, 백마부대 우리 아버님들 참전하셨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17도 아래에 다 있어요. 저 위로 올라간 건 아니죠. 요쪽에 계셨어요. 요쪽에 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전쟁이 끝날 텐데 그건 불가능했으니까 베트남 전쟁이 시간을 질질질질 끌리게 되고 미국의 악몽이 되죠. 그러다 결국에는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던 우리 존슨 형 선거에서 지구가 아니라 뭐 사실 출마를 포기했죠. 그러면서 우리 닉슨 형이 새로운 대통령이 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 결국에는 저 전쟁을 포기하죠. 닉슨 독트린이라고 나오죠. 보면은 전쟁을 포기하고 미군의 완전 철수를 얘기하게 됩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한 1년 있었나? 월맹이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쳐들어오면서 그대로 적화 통일이 돼서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한반도가 있는데 38선을 기점으로 계속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어떤 싸움을 하니까 여기서 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이 예를 들면 북베트남이 밀고 내려오면서 아래가 그대로 적화 통일이 됐죠.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끝까지 버텨갖고 지금 민주주의를 수호했는데 베트남은 반대로 먹혔죠. 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피해가 얼마였냐면은 58,000명입니다. 많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6.25에서 미군이 한 3만에서 4만 정도 사망했어요. 6.25보다 많이 전사했습니다. 미군이 58,000명이 여기서 죽었으니까 우리나라도 4,000명이 전사 돌아가셨죠. 물론 베트콩과 베트남 월맹과 베트콩들은 무려 100만 명 이상이 죽었기 때문에 뭐 베트남 입장에서는 뭐 끔찍한 전쟁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는 유명한 사진들이 많죠. 몇 개만 보여드리면 플리처상 받은 사진들이 워낙 많죠. 이거 네이팜 탄 맞은 사진 유명하죠. 요 꼬마 여자애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뉴스에도 등장하죠. 여기 그 다음에 요 직결 처형하는 사진 유명한 사진이죠. 퓰리처상 받았어요. 요 꼬마 여자애가 미국에 지금 있습니다. 미국 시민일걸? 결국에는 월남이 멸망을 하고 베트남이 적화 통일이 되고 그 남쪽에 있던 민주주의 그쪽에 붙어있던 정치인들과 많은 베트남인들이 보트피플이죠. 이거 우리나라도 옛날에 당시에 보트피플로 굉장히 사회적 어떤 이슈가 됐었죠. 보트피플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베트남인들이 탈출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베트남의 과거고, 우리는 베트남의 과거보다는 물론 과거도 알아야겠지만 현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재는 이게 베트남이고 여기가 수도예요. 하노이. 우리가 많이 놀러가는 다낭은 여기 있죠. 이 남베트남의 사실상 수도였던 호치민시는 여기 아래에 있고요. 요렇게가 이제 세 군데인데 우리는 주로 여기 놀러가죠. 자, 그리고 베트남에 대해서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게 인구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저 섬나라니까 일단 제끼고, 눈에 제끼고 보면은 필리핀도 저 먼 섬나라니까 제끼고 보면은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과 태국이 특히 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는 양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베트남과 태국이 나눠 먹습니다. 베트남이 인구가 9,500만이고 태국이 한 7천만 정도 돼요. 땅은 태국이 더 넓어. 베트남보다 뭐 거의 50% 이상 넓죠. 아까 전에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는 베트남과 요 태국이 사실상 양강입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운데 낀 라오스와 요 캄보디아는 참 위치가 야, 이게 뭐 베트남은 중국의 압박을 받고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태국과 베트남의 고난을 받아요. 가운데 낀 애들은 딱 봐도 베트남이야 위에 있는 큰 형한테 고난을 받는데 요 나라와 요 나라는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껴있는 그런 형상인데, 인구는 베트남이 많고 땅은 태국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구만 하면 베트남이 항상 우리 박항서 형님한테 누구를 이겨달라 그래요. 베트남이 축구를 붙으면은 딴 나라한테는 다 져도 되는데 절대 저 나라한테 지면 안 돼. 그게 태국이에요. 태국. 그 태국 가서 괜히 베트남 태국 축구할 때 베트남 응원하면 딱이 맞을 수 있습니다. 태국한테는 절대 지면 안 돼요. 옆에 이렇게 봤잖아.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서로 거의 뭐 수천 년간 이렇게 맞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라이벌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이거는 사람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자, 태국과 베트남이 있어요. 인구는 베트남이 더 많고 넓이는 태국이 더 많어. 자, 1인당 GDP, 나라 잘 사는 거 보통 1인당 GDP를 치니까 1인당 GDP는 어디가 높을까? 이거 헷갈리시죠? 정답 되게 많이 하신다. 죄송합니다. 저만 헷갈렸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다 보면은 착각하시는 분들, 특히 베트남에 투자한 형들은 많이 착각하시는 게 당연히 베트남이 좀 더 잘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어마무지하게 차이가 나요. 이거 2018년일 거야. 2,500불이요 베트남. 태국은 7,000불이에요. 7,000불. 이거 거의 2배가 아니고 거의 3배 좀 2.5배 정도 됩니다. 심지어 이 필리핀보다 낫죠. 말레이시아는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베트남이 생각보다 요 동남아시아 쪽에서 1인당 GDP가 굉장히 낮은 나라. 근데 왜 그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중국 기업들도 그렇고 전부 다 베트남에 가냐? 왜 가겠어요? 당연히 이게 낮으니까 인건비가 싸. 인건비가 싸고 인구 봤죠? 9,500만 명. 사람이 많아. 또 나라가 젊어. 20대 30대 애들이 많아요. 일할 사람이 많아. 그리고 아까 전에 봤지만은 베트남이 저렇게 뭐 수천 년간 1,000년 넘게 그 싸움을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어떤 근성도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도 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내려가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참고로 중국은 얼마인지 아세요? 중국 GDP는 이제 10,000불을 넘었어요. 10,000불을 넘었기 때문에 베트남에 비해서 지금 1인당 GDP가 뭐 3배 이상, 거의 4배 가까이. 자, 잠깐만.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전에 인도차이나 반도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와, 이게 9단선이잖아요. 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바다의 영해가 어떠냐라고 서로 주장하는 건데, 자, 일단 중국 봅시다. 중국. 이거 많이 보셨죠? 자, 중국이 9단선입니다. 여기는 내 거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 안에. 야, 근데 그때도 방송할 때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야, 이건 너무 여기 요거 포 뜬 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포를 떴잖아. 이렇게. 야, 이거 어쩌라는 거야. 이거 떠도 너무 뜬 거 아니냐? 형들 좀 뭐 형이 큰 나라인 건 알겠는데. 야, 그럼 베트남은 바다로 나가고 싶으면은 어떻게 나가야 돼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다 중국 영해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요. 야, 이거 좀 포를 떠도 너무 떴지. 또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중국 형들이 싫어하실래나? 하여튼 뭐 중국 형들은 이게 과거에 우리가 지배했던 곳이다 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뭐 그래 그럴 수 있다. 뭐 단 1cm도 양보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뭐 그래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럼 베트남형은 우리 역사와 민족이 그 자주의식이 있는, 자 베트남형은 어디라고 주장하는지 아세요? 중국은 많이 아시는데 베트남은 어떻게 주장하냐? 질 수 없다. 중국형보다 조금 작긴 한데 뭐 그래도 질 수 없는 거죠. 역시 기계가 있는 민족이야. 야, 좀 많이 간 거 아니야 여기.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중국 쪽인 것 같은데, 주장이니까 주장하시는 거고. 자 그러면 필리핀은, 필리핀 형들이야 뭐 섬이니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연히 중국형하고는 뭐 어마무지한 이런 차이가 있겠죠. 필리핀형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요게 내꺼, 요게 내꺼. 직각으로 짜는 거죠. 제가 가장 황당했던 곳은 요 조그만 브루나이인데요.
브루나이 형들은 잠깐만 여기 뭐 있나? 요 가운데가 무슨 뭐 남사군도 뭐 그런 거죠? 여기 뭐 있나 봐. 자기 섬 같은 게 뭐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은 것 같긴 한데 형 좀 너무 길게 이은 거 아닌가? 너무 쭉 나왔잖아 뭐가. 여기 뭐 섬이 뭐 브루나이 형 섬들이 하나 두 개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좋은 데 같아요. 좋은 데 같으니까 빠꾸 없이 연결하셨습니다. 빠꾸 없이 이렇게가 내 거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 해협은 아무리 봐도 답이 없다. 일단 뭐 서로 주장하는 나라만 몇 개에다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엔 그냥 뭐 중국, 뭐 베트남, 여기 뭐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여긴 공예 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얼핏 생각에는 이딴 소리 하면은 여기 칼 맞죠. 어느 나라에 가도 칼을 맞기 때문에 뭐 그냥 서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항상 여기 배가 지나다니잖아요. 미국 배가 지나다니는 작전명 아세요? 서로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거 아니라고 가운데 공예라고 미국 애들이 항상 얘기하면서 가운데 배가 미국 군함이 여기 지나갑니다. 뭐라고 하고 지나가요? 항행의 자유죠. 한마디로 공해를 지나가는 건 자유다 이 자식들아 이러면서 항행의 자유 이런 표현을 쓰면서 미국 군함이 지나가요. 쓱 지나갑니다. 누가 감히 나를 건들 쏘냐 이러면서 이게 뭐 미국 몇 함대 소속 뭐 이렇게 항공모함 하나가 한 척 이렇게 지나가시죠. 어슬렁 하시면서 니들 거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쓱 한번 이렇게 한번 이쪽 한번 쳐다보고 불만 있냐 이러고 없는데요. 이쪽 한번 쳐다보고 하고 지나갑니다. 중국형 한번 쳐다보면은 심심한 유감을 표명은 하는데 어쨌건 뭐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자,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 자, 우리나라는 당연히 베트남 사랑이 극진하십니다. 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극진해요. 아사히아드에 투자를 하던데 뭐 그냥 몰빵 투자하고 있어요. 몰빵 투자. 여긴 뭐 없어. 여기는 태국은 왜 이렇게 싫어하시네 형들. 7,000불이어서 여기가 GDP가 높으니까 태국은 인건비가 좀 비싸서 그런지 뭐 아예 없고 베트남 몰빵 투자하고 계시는데 그럼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 특히 이제 삼성이 거기다가 반도체 만들었잖아요. 반도체 공장 만들고 여러 대기업들도 많은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여러 개 졌거든요. 4개인가? 3개인가 졌는데 와 미쳤다. GDP의 28%예요. 28%. 나라 전체 GDP의 28%를 삼성전자 그 공장이 차지하고 있어요. 베트남 국내 총생산의 28%, 거기서 70조 매출을 했거든요. 그 매출이 28%. 한 기업이 4분의 1을 넘었어. 4분의 1을. 베트남은 한국과 이게 인건비가 이제 5분의 1이라는 거죠. 여기는 뭐 베트남 총리가 삼성 뭐 아저씨들 오면은 안 나갈 수가 없다. 한국말 고시라는 게 있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저게 저러니까 70조잖아. 저걸 다 수출할 거 아니야. 매출이 70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이 베트남 수출의 몇 프로? 3분의 1이야. 3분의 1. 야, 우리나라가 베트남 수출의 3분의 1을 해주고 있어. 3분의 1을. 여기 삼성만 간 게 아니라 대기업들 많이 갔거든요. 여기 뭐 SK도 갔고 뭐 어디도 갔고 대기업들 굉장히 많이 가요. LG도 가 있고 다 가 있는데 거기서 인건비 싸다고 하니까 베트남 수출의 3분의 1이야. 야, 이거는 게다가 여기 예전에 뭐 우리나라에 취직도 많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친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몰빵 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 경제 성장률 7%. 야, 베트남 경제 성장률 작년 7%였어.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베트남 주식이 아무래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투자라는 거 알아야 하니까 베트남 얘기를 하니까 다들 많이 들어갔죠. 다들 많이 들어갔다가 이제 제가 아는 형님이 진짜 대단하지. 어떻게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신기해서. 형은 어떻게 하면 여기를 잡을 수가 있느냐. 이 차트에서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냐고 그 얘기하다가 밥 먹다 맞을 뻔했는데 아니 이 차트에서 이렇게 간 거잖아. 뭐 이렇게 이런 게 있긴 했지만은 아니 어떻게 이 차트에서 이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닥치고 먹던 거나 먹으라 그래서 내가 마실 수 있나 잠깐 뜨끔하긴 했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 살 수 있지? 이거 사기 힘든데 지금 마이너스 10%라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베트남에 요즘엔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문기사가 이제 오히려 나오고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니냐 동남아 국가들이. 야 잠깐만 야 한국 헤이 코리아 너무한 거 아니냐. 무슨 베트남만 밀어줘. 축구 결승전을 해도 한국인들이 베트남만 응원을 해. 그러니까 배신감이라 뭐만 하면 베트남을 일방적으로 응원해. 야 우리는 베트남이 좋아서 응원한 게 아니라 우리 형님 계시니까 응원한 건데 그 응원했다고 배신감 뭐 느껴진다 뭐 우리도 한국과 송구 잡고 싶은데 니들은 베트남만 사랑하냐 지금 엄청 그 뭐 이런 말이 서운. 근데 우리나라 감독 좀 써주시던가. 감독 써주면 우리도 응원을 좀 할 텐데. 자 그런 상황이어서 이래저래 요즘에 베트남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절대 투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아는 형도 물렸죠. 절대 투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만 하면은 뭐 이걸 사라는 거다 그랬는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 형이 여기 투자해서 한 10% 잃었다는 거고 자 베트남 우리나라가 살려 그러면 증권사 수수료도 있고 환전 수수료도 비싸요. 2%고 결정적으로 이거를 잘 모르시는데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나라 주식 매매 차익이 있으면은 세금 내요? 뭐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샀다가 100만 원에 팔았어. 90만 원을 내가 벌었어. 그럼 세금 내요? 세금 안 내죠.
우리나라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주식은 세금을 안 내는데 이 해외 주식은 베트남 해외 주식은 초과분은 차익에 대해 세금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피한다고 증권 수수료 피한다고 베트남 증권사에 직접 가서 거기다가 내 계좌를 터서 현지에서 거래를 하겠다. 정말 대단한 형들이네요. 근데 불법입니다. 불법. 여기 나오죠. 국내 거주자가 외국 금융사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는 건 불법이에요. 이런데도 뭐 한형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이것까지는 뭐 진짜 대단하다. 형들 진짜 의지 한국인이구나. 근데 그 거래하려고 베트남 증권사 가서 안 되는 베트남 말로 가입하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더 대단한 형들이 있어. 와, 역시 한국인들이야. 거기 가서 아파트를 사. 와, 제 주위에 있는 형도 한 번 봤어요. 와, 이거 열심히 연구해. 부동산을 사. 베트남 아직 공산국가예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가 저게 아니라 공산국가거든?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공산국가에 가서 아파트를, 물론 중국도 그래갖고 성공을 했지만 아파트를 사고 있어. 거기 가서 이 아파트 가격이 요즘에,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이렇게 뜰 때 중국 부동산 샀던 형들이 되게 많이 번 걸 많이 봤거든. 그걸 보니까 중국은 이제 너무 비싸니까 이제는 베트남 하노이에 가서 한국인들이 아파트를 사고 있다. 와, 베이징은 지금 10년 동안 아파트 값이 12배 올랐다. 그러니까 베트남 하노이도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겠냐라 거기까지 가서 우리나라 사람끼리 아파트를 열심히 사고 있다. 한국인들은 빠르다. 너무 빠르다. 벌써 하노이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우리끼리. 참고로 저기는 아직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분양 비율 30%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등기도 잘 안 돼서 뭐 핑크 노트인가 뭔가 그걸 받아야 되고 엄청나게 어려운 뭐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아파트를 사고 있어. 싸거든. 우리가 보기엔 싸다고 생각을 해요. 왜 처음 갔을 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거기는 베트남 사람 국민 소득이 아까 보셨죠? 2,500불이에요. 우리나라 3만 불이잖아요. 10분의 1이야. 핑크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10분의 1이야.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을 우리나라 눈높이로 보면은 상당히 싸다고 보는 건데, 물론 이제 오르기 오른다고 생각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가서 사는 게 초고가 아파트, 비싼 아파트, 좋은 걸 사잖아요. 가장 좋은 걸 사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갔어. 현지 베트남인들은 못 산다 그러더라고. 이런 아파트들은,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이제 주로 사는 초고가 아파트들 가격이 미친듯이 지금 많이 올라갔다. 우리끼리 사고 파니까 이게 거의 한국인들의 가격에 맞춰지는 거잖아. 베트남인들이 보기엔 너무 비싼데 어차피 자기들이 살 게 아니니까 한국인들끼리 사고 팔아서 가격이 이제 미친듯이 비싸지. 야, 역시 우리다. 물론 이거는 정말 제가 절대 권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제가 살짝 들어봤는데 엄청 복잡해요. 뭐 핑크북이 어떻고 뭐 이거만 연구를 많이 했고 뭐 이렇게 하여튼 엄청 복잡합니다. 굳이 제가 뭐 그것까지 뭐 보여드리고 싶진 않은데 규정도 많고 그래서 권하진 않는데 하여튼 그러고 있다. 참 대단한 형들이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이 이거죠. 미중 무역정제 승자가 베트남 아니냐. 왜냐면 중국에 있던 만든 업체들이 다 베트남으로 내려왔으니까 베트남 업체들이 점점 잘 되고 베트남이 수출이 더 많이 될 거다. 우리나라도 베트남 많이 가고, 이 논리로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형이 눈치를 챘죠. 니들이 베트남에, 중국에 있던 애들이 베트남으로 내려와서 베트남을 통해서 이렇게 수출을 하니까 베트남도 무역 제재를 하겠다. 6월 27일 떴습니다. 베트남도 무역 제재를 하겠다. 요 한 방에 베트남 쪽이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실제로 철강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인 거긴 한데 지금 관세 매기고 있습니다. 400%를 매기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걸렸죠. 지금 형한테 걸렸어요. 조금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참고로 이게 중국 1인당 GDP인데 얘네가 지금 한 2,000불, 1,000불, 2,000불에서 10,000불 가는 거 5배 뛰는 게 한 12년 정도 걸렸거든요. 지금 베트남이 여기 언저리에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아마 10,000불을 가려면 얘네도 당연히 10년 이상, 한 20년 가까이, 중국은 워낙 빨리 컸으니까 20년 가까이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국 뭐 그거만 바라보고 베트남에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GDP가 낮은 그런 국가고 인건비가 싼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